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 네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들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수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에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지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 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로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쳤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 딸이 귀여워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 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 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 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 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모는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 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번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과거의 남편은 추운 겨울날 저와 딸들이 먹고 싶다던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떠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시부가 있긴 했지만 말만 들었지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부자지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데 그 이유가 시부 때문에 시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때 이후부터 부자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죠. 미국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부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서 대화 자체를 꺼려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혼자 치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으로 분식집 하나 차려서 딸 셋을 힘겹게 키워왔는데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거의 매일을 눈물로 보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셋째 딸이 태어났죠. 셋 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제 인생에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생활고는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여러 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버는 돈에 비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출빚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빚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절약하면서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입이 3개나 되다 보니 점점 더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불행한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분식집을 자주 찾아오던 한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많이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라 대화도 자주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지 않냐는 말을 꺼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분식을 만들고 있던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지고 부르터서 고왔던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이 그만 고생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살자며 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계속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 또한 아주 잠깐의 동정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구애하는 바람에 결국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이 싫지가 않았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 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애들이 셋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이 안 만날 것도 아니니 뭐 어쩌겠어. 재혼시켜줘야겠지. 내 아들도 이미 결혼을 한번 다녀왔었고 서로 안 맞아서 결국 이혼까지 해서 평생 여자를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누구나 완벽한 삶이 없듯이 둘이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죠. 저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데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던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더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고 3일간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마감하자고 했었잖아. 이제 분식집은 그만하자니까.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계속 고생을 하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봐봐. 그리고 내가 왜 분식집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알아? 파리가 너무 꼬이잖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정리해. 내 말 알아들었지?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식재료는 전부 소진하고 끝내야죠. 이대로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분식집 닫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저도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손님. 여기 말씀하신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뭘 다음에 또 와? 어차피 정리할 건데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눈웃음은 또 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치니까 남자들이 얼씬거리는 거 아니야? 한 번 말하면 좀 들으면 안 돼? 당신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엄청 눈웃음 쳐서 내 마음 뺏어가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네? 어제도 조심하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장사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지키라고 했을 텐데 내가 나이가 5살이나 많으니까 무조건 존대하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나랑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을 놓고 있어? 남편이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라면 하라고. 저에게 자상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손님들도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식을 팔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식재료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내던지더니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어 버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습을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터라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남편이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심기 건들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살갑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본식 장사하면서 항상 손님들 상대해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신경이 안 쓰이게 할 수는 없잖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집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부동산 사업하면서 그래도 꽤 자산을 모아뒀는데 그걸로 생활하면 충분하잖니? 시엠이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터치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상만 쓰고 있어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식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정리하라고 하는 건 억지인 거죠. 아무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성격을 숨긴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뭐라고? 내 아들이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그런데 그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니? 내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지?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가 내 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켰겠니?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알고 있지? 내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신이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었다며? 딱 봐도 같이 장 보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나한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봐.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이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막 3일 지났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야. 그리고 당신만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아니야. 나도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동네 지나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단체로 산에 올라가는데 김밥 50줄 부탁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대화 좀 나눴던 것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순 없잖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그 사람 누구야? 쓸데없는 말로 남의 가정사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아까 분식집에서 손님들 있는데 의자 집어던지고 다음날 만들어야 될 음식 재료들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린 건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행동이야. 몸부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나와 대화부터 하라고. 남편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건드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남편의 말에 토를 달아? 네 인연 빼다 박은 꼴도 보기 싫은 애들까지 걷어들여줬으면 종처럼 평생 떠받들면서 살 생각이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야지. 좀 전에 그 난리를 쳤던 걸 알면서도 나한테 대들어? 너는 나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잊었나 본데 집안의 가장인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거라고.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고개를 숙일 것이지. 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러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분식집 일도 쉽게 놓지 못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그동안 가식적인 모습에 속았던 거였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너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그동안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은 게 얼만데? 곱게는 못 보내주지. 그리고 너한테 있던 빚도 다 갚아줬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가난에 찌든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따라. 내일 당장 분식집 처분하고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알고 있던 남자들과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마.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려왔던 남편과의 삶은 서로 배려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혼 3일 만에 남편한테 뺨을 맞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의 행복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독서를 퍼부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시모가 힘들어한다며 저를 빼다 박아서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이 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큰 발로 저를 걷어차는데 과거에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고로 떠난 전 남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네요. 한바탕 우당탕거리자 시모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애 죽겠다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는 한마디에 남편의 거친 행동이 멈췄고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대화 중이라면서 주방에서 먹을 걸 주겠다며 데리고 들어갔는데 큰딸이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모가 첫째 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에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찾길래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면서
저를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붙어있을 필요도 없던 상태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제가 건장한 남자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사이를 걷어차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제 발에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첫째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 머리카락을 치켜 올려 세우고 있었어요. 제 딸은 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버릇없는 건 저나 딸이나 똑같다고 어른으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제 딸에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시모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제 어깨를 잡은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어딜 나가냐며 절대로 못 나간다고 화를 내길래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친 뒤 또다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리 사이를 세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을 허용하게 된 남편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더니 두 번째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려 거품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저와 잠깐 동안 마주치는 사이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발길질했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에게 저와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런 저를 바라본 그 노인은 잘 찾아온 것 같다면서 달려오는 시모를 붙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아버님이었어요.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전 남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너무 놀랐었고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골프채를 들어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전시부는 내 살부채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휘두르는 골프채를 잡아 빼서 들더니 남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전시부는 모든 걸 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전시부는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시부가 전 남편을 찾아온 이유는 전시부의 몸에 치료받기 힘들 만큼 큰 병이 걸려서 주변 정리를 끝내고 전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가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소식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지. 나를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 한 번의 실수로 인수 엄마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셋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 전부 내 잘못이었지.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 즐거웠었고 기분이 들떴던 나는 외식을 할 때 반주로 술을 약간 마셨었는데 추운 겨울날 히터를 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졸음이 쏟아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땐 이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버린 뒤였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힘겹게 내 아들과 집사람을 차에서 빼내려 했는데 아들은 구출을 했지만 집사람이 차량에 발이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온 힘을 다해 빼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차에 불이 붙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수 엄마는 결국 내 실수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던 나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 뿐이었는데, 한 잔의 술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였지. 아들은 그때부터 나를 원망했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을 데리고 가려 했는데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어. 계속 설득을 했지만 나를 원망하던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지. 결국 나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고 서로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장암 4기라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하루빨리 아들을 봐야 할 것 같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내 아들과 함께 살아왔던 며느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힘든 삶을 보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거라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조금만 일찍 찾아왔다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전 시부의 과거를 듣고 난 이후 남편이 왜 전 시부를 원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시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듣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재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는 어려움이 있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같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전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전 시부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다고 말동무나 해달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전 시부는 저와 손녀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재산을 저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의사는 시부가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남았다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미국에서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시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시부 덕분에 제 아이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울해하지 않으려고요.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시부의 마지막 길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좋게 마무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